강릉선 KTX 탈선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선로 전환기 관련 부품을 한 업체가 공급했고 강릉선에만 39곳에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은 선로 전환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철길이 2개로 나뉘는 분리개소에 대해 우선적으로 점검이 실시됩니다. 한편 강릉선이 개통된 이후 선로 전환기의 이상 작동이 2차례나 감지됐지만 코레일 측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9월 강릉선 시범 운행 당시에 열차 2대가 충돌한 사고의 원인은 신호체계 오류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공과 점검, 운행 등 전반에 걸쳐 부실이 드러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고 지방선거 때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민주당이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이 지사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트위터 계정 관련 논란이 있었던 부인 김혜경 씨는 정황은 있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없다며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카풀 서비스에 반발해 택시 운전사가 분신 사망한 사건 이후 택시단체들이 오늘부터 국회 천막 농성에 들어갑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있을 집회는 10만 명이 참가해서 차량 10,000대로 국회를 에워싸는 대규모로 열 예정입니다. 오는 17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려던 카카오 측의 일정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질의 한 가톨릭 성당에서 미사 중에 괴한이 총기를 난사해서 4명이 목숨을 잃었고 범인은 범행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이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탈선 사고를 일으킨 강릉선 KTX는 첨단 고속철도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았습니다. 시공과 점검, 운행 등 전반에 걸쳐 부실했습니다. 운행 1년 동안 어느 누구도 문제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안전 문제가 방치됐던 사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9월에 시험 운행을 할 때 열차가 충돌을 하면서 탈선을 해서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친 큰 사고가 있었는데요. 당시 사고도 이번처럼 역시 신호 시스템의 오류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공이 잘못된 이후 운행을 하면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불신은 커지고 있습니다. 조민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사고의 직접 원인은 선로 전환기입니다. 열차의 선로를 바꿔주는 장치인데 애초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설계도에 따라 작업자에게 주는 지시서엔 회선이 반대로 그려져 있는 것으로 사고조사위원회가 확인했습니다. 아예 설계부터 잘못된 부분을 어느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잘못된 설계도가 강릉선 전체에 적용됐을 가능성입니다. 조사위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 구간 조사를 급히 권고했고 코레일은 즉각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잘못된 설계는 이후 점검 과정에서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강릉선이 시험 운행 중이던 지난해 9월 열차 2대가 충돌해 탈선했습니다. 이 사고의 원인이 신호체계 오류였다는 사실이 이번에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점검에서도 선로 전환기 문제까지는 파악하지 못했고 3개월 후 정식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코레일 측의 안전 불감증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코레일 측은 문제가 된 선로 전환기 케이블의 정기 점검은 2년에 한 번 하게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운행한 지 아직 약 1년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 검사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다른 부품의 점검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점도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현장에선 정비 인력 부족으로 충실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사위는 사고 차량의 운행 기록 장치를 분석해 차량이나 기관실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이번 KTX 탈선과 같은 철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장비는 역시 운전석의 블랙박스입니다. 현행 철도안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데 탈선한 KTX 열차에는 아예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는 다른 열차들도 테이프나 스티커로 가린 채 운행하는 등 편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레일 열차 운전석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누군가 종이로 가려놓았습니다. 검은 테이프나 스티커를 붙여놓기도 하고 아예 렌즈 각도를 돌려놓은 곳도 있습니다.
어제 한 차량 기지에 들어온 10대의 열차를 살펴봤는데 모든 열차의 블랙박스가 이런 식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조작하거나 촬영을 방해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무색합니다. 열차 운전석 블랙박스는 지난해 철도 안전법을 개정하면서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이렇게 각종 편법이 횡행하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탈선 사고가 난 열차를 비롯해 KTX 강릉선의 모든 열차에는 아예 블랙박스가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 관계자는 만약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사고 당시 상황을 파악하기 쉬웠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코레일 측은 법 개정 전 발주한 차량이라 블랙박스를 달지 못했고 내년 초 설치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이번 사고는 고장난 선로 전환기와 멀쩡한 선로 전환기를 시스템이 착각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첨단 고속철도 KTX가 아니라 일반 열차였다면 오히려 이 같은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반 열차는 선로 전환기 한 곳만 고장이 나도 두 곳을 모두 멈추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속도와 효율성을 더 우선한 고속철도 시스템이 사고를 불렀다는 지적입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첨단 철도 시스템인 고속철도는 양쪽 선로에 있는 두 개의 선로 전환기를 각각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한쪽의 선로 전환기가 고장나더라도 다른 한쪽은 그대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번 탈선 사고도 반대쪽 선로 전환기에 문제가 생긴 줄로 잘못 알고 다른 쪽 선로는 그대로 운행했다가 일어났습니다. 정교한 시스템이 안전을 보장한다고 보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반쪽 중단이 가능하도록 만든 건데 결국 사고가 난 겁니다. 무궁화호 같은 일반 열차는 한쪽에만 문제가 생겨도 양쪽 모두 운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만약 일반 열차였다면 피해 규모가 줄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발전된 기술이 이제 위주보수나 점검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돼서 제대로 썼을 때는 왜 더 좋잖아요. 그런 게 잘 안 될 때는 오히려 더 나쁘잖아요. 고속철도도 한쪽 선로 전환기에 문제가 생기면 반대쪽까지 운행을 중단하거나 운행 속도를 줄이게 하는 등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고속열차를 도입한 일본의 상황은 어떨까요? 지난 50여 년 동안 정비 불량으로 인한 탈선 사고는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신호 설비를 자동으로 검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철저하게 유지 관리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윤서령 도쿄 특파원입니다. 도쿄와 신오사카를 잇는 JR 도카이 신칸센은 하루 평균 47만 명이 이용하는 일본 수송의 대동맥입니다. 1964년 개통된 이래 정비 불량으로 인한 탈선 사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お客様がこう死傷死ぬという感じに、あと傷ですね、怪我ですね、死傷に至るような列車事故っていうのはゼロ。 비결은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유지 보수 관리입니다. 전기 궤도 종합시험차, 일명 닥터 옐로는 열흘에 한 번씩 전 구간을 달리며 선로나 전기 설비 상태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신호 설비의 전압 전류를 자동으로 검사하는 시스템으로도 감시가 이뤄집니다. 신호와 통신 장비에 대한 정기 검사와 보수 작업이 매일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이번 KTX 탈선 원인으로 지목된 선로 전환기 오작동과 같은 사고는 있을 수 없다는 게 JR 측의 설명입니다. 2009년부터는 596km 전 구간에 탈선 방지 공사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선로 안쪽에 가드를 부착해 지진 등의 흔들림으로 열차가 탈선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일본은 200년을 탈 수 있는 신칸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 한 해에만 우리 돈으로 1조 9천억 원을 안전 관련 사업에 사용하는 등 유지 보수 비용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철도 안전에 대해 국민들의 불신과 또 불안을 키우고 있는 이번 사고에 대해서 어제 국회에서는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탈선 사고의 원인을 따져보고 또 대책을 촉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였는데 고성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회의 시간 때문이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국회 국토위의 긴급 현안 질의가 열리기 1시간 전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사퇴했습니다. 오 사장은 연이은 사고로 사죄의 뜻과 함께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 사장이 현안 보고에도 참석하지 않자 한국당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사퇴하면서까지 이번 사고의 문제를 마치 지난 정부들 책임으로 돌리는 듯한 유체 이탈식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과 삿대질도 이어졌습니다. 지금 뭐 하는 추태입니까 이게? 왜 이게 추태입니까? 일방적이라니. 이렇게 독선내 한번 부리지 말죠. 그래서 2월달 완전 차려줍니까? 무슨 완장이라고 하고 있어요. 저 어디 가서 싸구려 노동판에서 왔나 어디서 왔고 그 싸구려 말을 함부로 하고 있어. 한국당은 이번 사고가 인재였다며 정인수 코레일 부사장을 질타했습니다.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그렇게 사고가 났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정말 이 불행 중 다행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명피해가 이렇게 적었다는 거.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왜 남 탓하십니까? 본인이 책임질 각오를 먼저 하셔야 되잖아요. 네, 뭐 저도 그렇게 하고 물러나신다는 각오로. 예. 김 장관은 KTX 열차 사고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맡겼다며 결과를 토대로 전체 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정권 2인자 최용해 등 북한 최고위급 인사에 대해 처음으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제재를 한 미국이 이번에는 북한을 종교 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모두 10개 나라인데 북한은 17년째 이 리스트에 오르게 됐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북한이 17년째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 명단에 올랐습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간 11일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명의로 낸 성명에서 이 세계적으로 많은 곳에서 개인의 신념에 따라 산다는 이유로 박해와 체포, 심지어 죽음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이외에도 중국과 이란, 미얀마, 파키스탄, 수단, 사우디아라비아 등 총 10개 나라가 특별 우려국에 지정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해마다 세계 각국의 종교 자유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 재무부는 현지 시간 10일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와 관련해 최용해 노동당 부위원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등을 대북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인권과 종교자유 관련 조치들을 잇따라 내놓으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브라질의 한 성당에서 미사 중에 괴한이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범인을 포함해서 5명이 사망했습니다.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상파울루주 캄피나스시의 메트로폴리탄 성당입니다. 캄피나스시는 상파울루에서 북서쪽으로 100km 떨어진 대도시입니다. 경찰은 현지 시간 11일 오후 1시쯤 괴한이 성당 안으로 들어와 총을 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은 총격범이 기도 중인 사람들을 향해 총을 난사했으며 특정 인물을 노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미사 중 발생한 총격으로 성당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총격범은 범행 후 경찰에 체포되기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범인과 피해자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현장 조사에 나선 경찰은 범행 동기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지난해 6만 4천여 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정도로 살인과 폭력 범죄가 심각한 곳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부터 정부 부처들의 내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교육부를 찾았는데 사립 유치원 회계비리 의혹에 대해 강도 높게 문제를 지적하고 유치원 3법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면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평화당 의원들도 단식 농성에 합류했습니다. 장병완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24시간씩 돌아가면서 릴레이 단식을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찰이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면서 어제 이해찬 대표 주재로 2시간 가까이 긴급 최고위원회가 열렸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상장 유지 결정이 나온 이후 어제부터 주식 거래가 재개가 됐고 사실상 면죄부를 받은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18%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법원에 가처분 결정이 나오는데 그 전에 상장 유지로 결론을 내린 건 지나치게 성급한 판단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2% 폭락을 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이어서 분식 회계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회계 감리에 들어갔는데요. 대형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 잇따라 분식 회계 논란이 이어지면서 앞으로 있을 파장에 업계는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2018년 임금단체 협약을 놓고 경기도 버스업계가 벌인 교섭이 시간당 임금을 놓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못해서 결렬이 됐습니다. 노조는 오늘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내고 오는 20일 총파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3시 43분쯤 전북 부안군 동남 동쪽 4km 지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 3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남재준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이,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국고손실죄로 가중처벌할 수는 없다며 횡령 혐의만 인정해 1심보다 형량을 1년씩 줄였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서울 강남구 도로를 달리던 포르쉐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운전자는 긴급 대피했습니다. 또 오후 4시쯤 인천 주안동의 한 도로에서는 BMW 520D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리콜 대상으로 이미 안전 진단을 받은 차량이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강역의 지하 통로가 태양광으로 식물을 키우는 지하 정원이 됩니다. 서울시는 내년 10월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설가 이회수 씨가 화천군수를 상대로 감성마을 집필실 5년치 사용료 1,877만 원을 내라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화천군은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인터넷 서점 예스24가 출판인들을 대상으로 올해의 책을 선정했는데요. 1위가 중증 외상센터의 기록을 담아낸 이국종 아주대 교수의 골든아워였습니다. 출판인 96명 가운데 8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최근 철수와 파괴 작업이 마무리가 된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GP, 이 감시초소에 대해서 남북이 오늘 서로 검증을 합니다. 남북 인원 총 150여 명으로 구성된 현장 검증반이 GP를 연결하는 오솔길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데요. 오전에는 우리가 북측 현장을, 오후에는 북측이 우리 측 현장을 각각 방문을 합니다. 잠시 뒤에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가 열립니다.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그리고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2기 경제팀이 참석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포함해서 이번 KTX 사고 또 정부와 여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검찰과 변호인에서 항소 이유 등을 밝히는 공판 준비 기일이 오늘 열립니다. 1심에서는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판단했고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알려드립니다. 어제 내린 눈이 영하권 추위에 녹지 않고 계속 쌓여 있습니다. 서울, 경기를 제외한 중부지방과 경북, 전북 북부에 곳곳이 빙판길인데요. 출근길 운전 조심하셔야겠고 보행 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정체되면서 곳곳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세종, 대전, 충북 지역에서 일평균 나쁨 단계 예상되고 또 그 밖에 중서부 지역과 호남 지방에서는 한때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까지 제주에는 비나 눈이 조금 더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 발효 중인 건조주의보는 또 내일 중부지방에 내리는 눈으로 인해서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낮 동안 영상권으로 오르긴 하지만 평균 이맘때 기온을 2, 3도 밑돌며 춥겠습니다. 서울이 2도, 대전과 전주가 4도, 또 대구와 창원이 5도에 그치겠고요. 북한도 함흥이 최고 4도에 머물겠고 평양은 0도로 또 추위가 더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는 점차 남쪽으로 밀려나면서 내일은 남부지방에서 오전 중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하늘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와 호남, 또 경북 북부에서 새벽부터 오후 사이 가끔 눈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어제 새벽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2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석탄을 옮기는 컨베이어 벨트 아래서 숨진 지 5시간 만에 발견됐는데 2명이 함께 근무해야 하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사고 신고도 시신을 발견한 지 1시간 뒤에야 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소방관들이 설비 아래서 남성의 시신을 꺼냅니다. 서부발전사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3개월 전부터 일을 시작한 하청업체의 계약직 노동자 25살 김모 씨입니다. 김 씨는 그제 오후 10시쯤 혼자 설비 점검을 나갔다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직원들이 찾아 나섰지만 5시간이 지난 새벽 3시 20분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옥내 저탄장에서 90호기 발전기로 가는 석탄 운반타워 컨베이어 벨트 아래였습니다. 벨트 아래 좁은 공간에 떨어진 석탄을 빼내는 작업은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규정상 2명이 함께 나가야 하지만 사람이 없다며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119 신고는 시신 발견 1시간이 지난 새벽 4시 30분이 돼서야 접수됐습니다. 저희가 119 신고를 하려고 해도 못하게 합니다. 왜냐고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요. 사건이. 발전소 측은 이미 숨진 게 확인돼 119 신고를 안 했고 정황이 없어 경찰 신고도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동료 직원들은 3년 전부터 시설 개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구간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통과된 윤창호법이 모색할 정도죠. 신호를 어기고 역주행하며 도주하던 음주운전자를 경찰이 6km 추격전 끝에 붙잡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3번이나 적발돼서 삼진아웃에 걸려 재판을 받았고 면허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신호를 무시하고 빠르게 달립니다. 6차선 도로 한복판에서 아예 한 바퀴를 돌더니 차선을 넘나들며 그대로 주행합니다. 이번엔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 역주행합니다. 신호에서 대기하던 택시와 부딪힐 뻔하고 마주오던 차량 옆을 아찔하게 비켜갑니다. 이 차의 운전자는 40살 김모 씨였습니다.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로 면허 취소 수치인 만취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신호등 앞에서 대기하다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들었다가 시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6km를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추격전 끝에 김 씨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음주운전을 한 건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3번이나 적발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면허도 이미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부산에선 하루에 2번이나 음주운전을 한 치과의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처음 단속에 걸린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으로 갔는데 요금 문제로 기사와 다투고 나서 또 운전대를 잡은 겁니다. 대리운전 기사는 수차례 뺨을 맞고 요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오피스텔 지하로 검은색 승용차가 들어옵니다. 한 남성이 차에서 내리더니 대리운전 기사의 뺨을 때립니다. 한 차례 더 얼굴을 밀치고 운전대를 잡습니다. 술에 취한 남성은 대리운전 기사의 만류에도 이 오피스텔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지하 3층 주차장까지 100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치과의사 35살 제이 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5시 10분쯤 부산 해운대 신도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91%의 만취 상태로 울산 남구에서 이곳까지 50km를 운전한 겁니다. 경찰관에게 난동을 피운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신의 오피스텔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요금은 내지 않았고 엘리베이터까지 따라온 50대 기사를 또 폭행했습니다. 가까운 거리인데 뭐가 왜 10,000원이냐? 네가 그지냐? 욕을 막 하고 자식벌 같은 사람한테 이제 그런 일을 당하니까 이런 말 할 수 없죠. 주차장에서 차를 몬 사실도 드러나 제이 씨는 1시간 반 만에 또다시 단속에 걸렸습니다. 제이 씨는 201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폭행 혐의를 더해 제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를 수사해온 검찰이 어제 이 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킨 의혹 등에 대해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논란의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지목됐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최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재판에 넘기게 된 주된 혐의는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겁니다. 검찰은 2012년 4월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이 지사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했다고 봤습니다. 보건소장 등에게 입원을 위한 문건을 작성토록 했다는 겁니다. 이 지사가 지난 5월 경기지사를 뽑기 위한 지방선거 토론회 등에서 강제 입원을 시키려 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한 트위터 계정주로 지목된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계정 주인의 개인정보 등을 파악하기 위해선 트위터 미국 본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데 이 부분이 막혔습니다. 검찰은 다양한 정황 증거를 확보했지만 계정 주인을 김 씨로 특정하기엔 충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수사 결과가 나온 뒤 기자들 앞에 서서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상했던 결론이라며 여배우 스캔들과 같은 의혹들이 해소됐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아내 김혜경 씨와 관련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연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은 뒤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청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안타깝지만 예상했던 결론이라 그렇게 당황스럽지는 않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여배우 스캔들과 조폭 연루설 등이 허구로 밝혀졌다고 말하며 도민에게 감사하다고도 했습니다. 친형 강제 입원 혐의 등 재판에 넘겨진 사건들에 대해선 도정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진실 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지금부터 오로지 도정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하라던 비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정사회 대동세상을 바라시면 저에게 탈당을 권할 것이 아니라 함께 입당해 주십시오. 하지만 아내 김혜경 씨에 대한 질문엔 등을 돌렸습니다. 짧게 몇 가지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질문은 제가 안 받을게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내 김혜경 씨에 대해서만 여기서 어떤 심정이신지. 도청 안팎에선 재판이 시작되고 이 지사가 변론을 준비하면서 법정에 드나들면 도정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도청의 한 공무원은 예산 심사 막바지여서 바쁜 시기인데 이 지사의 기소 소식에 일부 직원들이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도청 측은 이 지사가 수사를 받아오면서 도정을 챙겨왔던 만큼 재판이 시작돼도 도정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강제 입원과 허위 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결국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해경군 김 씨 트위터 계정의 실소유주로 지목됐던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당초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가 모두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잖아요. 네. 변호사님께서도 그렇게 전망을 하셨었는데 네. 이재명 지사는 기소, 네.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일단 이제 수사기관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지사 건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나 허위사실 공표 관련해서는 그래도 직접적인 증거들을 많이 네. 확보를 했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이제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굉장히 많은 증거들이 김혜경 씨가 계정주인 것을 가리키고 있긴 하지만 과연 그 트위터 글을 김혜경 씨 혼자 썼는지 아니면 여러 명이 썼는지 또 거기다가 어쨌건 트위터 본사에서 확인을 받지 못했고 직접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전화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소를 했다가 공소유지를 못해서 무죄가 나오면 그 후폭풍이 더 크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일반 사건과 좀 달리 이렇게 굉장히 예민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소유지 부분과 관련해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뭐 대검찰청까지 가서 이 법리 검토를 마친 이후에 이제 고민 끝에 이제 김혜경 씨는 불기소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이 자체적으로 김혜경 씨가 다니는 교회 홈페이지 서버도 압수수색을 네. 했잖아요. 별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는 될 수 있지만 이 트위터의 계정주가 김혜경 씨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는 아니었던 겁니다. 사실 직접 증거라고 하면 당사자 본인의 자백이나 아니 목격자의 진술이나 아니면 전화기를 복원해서 나오는 자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이 다 정황 증거나 이제 간접 증거들을 위주로 이루어졌었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한 4만 건 정도의 트위터를 김혜경 씨가 혼자 올렸는지 아니면 김혜경 씨 빼고 여러 명이 공유를 하면서 올렸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이제 검찰이 완벽하게 이 부분을 확증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뭐 정확한 직접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유력한 정황 증거들이 있으면 충분히 기소하고 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다 이런 분석들도 많았잖아요. 저도 그때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만으로 유죄 판단이 나오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정황 증거들이 김혜경 씨를 가리키곤 있지만 또 모순되는 부분도 일부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카카오 스토리 계정과 트위터 계정에서 여기서 올라온 게 뭐 카카오 스토리 계정에 올라온다거나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도 있지만 또 이재명 시장과 관련이 없는 그런 내용들도 꽤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트위터 글에. 그래서 이거를 과연 이제 김혜경 씨가 썼느냐 아니면 계정주가 김혜경 씨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공유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고민 끝에 이제 김혜경 씨와 관련해서 불기소를 결정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김혜경 씨는 재판을 받지 않게 됐지만 검찰은 해경궁 김 씨 트위터 계정의 주인 성명불상의 주인입니다. 이 주인에 대해서는 기소 중지 결정을 내렸어요. 이건 나중에라도 다시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기소 중지라는 건 일단은 김혜경 씨인지 지금 현재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이 트위터의 계정 주인은 어쨌건 범죄 혐의와 관련이 있다라는 판단은 이제 검찰과 경찰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주인이 나중에 밝혀진다면 처벌할 수 있게 기소 자체를 스톱을 시켜놓은 겁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누군지 확인만 되면 기소하겠다는 뜻이에요. 기소 중지라는 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불기소 이 김혜경 씨와 관련해서 불기소했지만 이 트위터 계정 주로 지금 추정되는 성명불상자와 관련해서는 확인이 되면 기소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직 수사가 완벽하게 끝났다 이렇게 단정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법정에서 맡기겠다 진실규명은 뭐 당황스럽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결국에는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네, 지금 일단 혐의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권남용 관련해서는 이제 친형 이재선 씨에 관련한 강제 입원 혐의입니다. 근데 이제 정신보건법에 보면 그 당시에 이제 대면 조사 없이 의사의 대면 조사 없이 이재명 지사가 직접 지시했다라는 취지의 지금 내용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강제 입원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근데 이제 그 정신보건법에 보면 문구상 이제 기초단체장의 권한으로 규정은 돼 있는데. 대면 조사를 해야 된다 아니면 할 필요 없다라는 그런 규정 직접적인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사 입장에서는 그건 내 권한이었고 그리고 이재선 씨가 과거에 정신병력을 앓았다고 본인 스스로도 얘기했고 그리고 이재선 씨의 부인도 이재선 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면 이거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내가 설령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는 물론 명시적으로 대면 조사를 해야 된다는 규정 자체는 없지만 2001년 대법원 판례 보면 이거는 대면 조사를 하고 정신병력이 의심이 돼야 그다음에 지자체장이 이제 강제입원을 시키거나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을 생략했다면 이거는 본인의 권한을 남용했다라는 건데요. 이제 문제는 뭐 여러 사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권남용죄 우리 한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직권남용죄라는 게 사실상 이제 굉장히 인정이 어려운 범죄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굉장히 치열한 법리 검토가 이제 법리 공방이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배우 스캔들 의혹, 조폭 연루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이 난 건가요? 사실 뭐 김부선 씨 관련해서는 조사도 그렇게 많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김부선 씨가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봤던 걸로는 뭐 명확한 자료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명확한 자료가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김부선 씨 스캔들이 허위 사실인지 진실한 사실인지 규명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진실한 사실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면 그건 당연히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이익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김부선 씨 건은 이제 불기소로 결정이 된 거고요. 또 뭐 조폭 연루설이니 또 일베 회원설이니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일단은 이번에 기소된 혐의에서 빠지게 된 겁니다. 네, 공직선거법상의 재판 기간을 보면 1심은 기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려져야 되고요. 2심과 3심의 경우에는 전심이 끝나고 난 뒤에 전심에 선고가 난 이후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3심까지 다 진행하는데 1년 이내면 끝나게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그게 그 규정 자체가 강제 규정은 아니고요. 이제 그거는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훈시 규정이기 때문에 그 안에 최대한 빨리 이 선거로 인해서 생긴 문제들 이거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지사직을 유지하느냐 혹은 박탈되느냐까지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혼란은 최대한 빨리 하자는 취지로 그렇게 규정을 해놓은 건데요.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친형 강제 입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뭐 쟁점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증거를 기초로 해서
이건 재판부 판단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재판이 길 거라는 생각 들지 않고요. 저도 대략 1년 정도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실하게 판명이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공직선거법상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 판결 받게 되면 지사직을 잃게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검사 사칭 사건이나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해서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뭐 개발 이익을 환수했다는 취지의 그런 발언을 했던 것. 이번 진위 여부는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좀 확인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허위 사실 공표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가 되게 되면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사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제 친형 강제봉 관련해서 직권남용 부분이 만약에 이제 나머지가 무죄가 나오고 네. 직권남용 부분이 유죄가 나온다면 이 부분은 징역형 이상이 확정이 돼야 이제 금고형 이상이죠. 금고형 이상이 확정이 돼야 이제 지사직을 내려놓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지사 입장에서는 유무죄 판단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지사직 그리고 네. 정치 생명까지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이 지사 입장에서도 총력전을 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피선거권이 혹시라도 제한이 된다고 한다면 차기 대권 도전은 불가능하게 네, 되는 건 맞습니다. 그건 뭐 사실상 피선거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번 상황에서 만약에 유죄 판단이 나온다면 이 지사의 정치 생명은 사실상 뭐 유지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벌써 뭐 민주당에서도 오늘 뭐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 상황이라 이 지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이제 뭐 재판 진행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 사건과 관련해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어제도 검찰에 소환돼 이틀째 조사를 받았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한 윤 전 시장은 조사와 수사 과정이 불공정하다며 검찰 조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사와 수사의 과정이 불공정하다는 그런 판단을 갖고 수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은 광주지검 2차 소환조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 전 시장 측은 사기범 김 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검찰이 답을 내려놓고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틀로만 해서 그리고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서만 묻는 형식은 그러면서 사기범 김 씨와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경찰과 검사는 시장님과 제가 공범이라고 몰고 있습니다. 공천 알선수의 죄는 3년이고 사기로는 5년이라고 잘 생각하라고 해유 협박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공천을 부탁하며 그 대가로 김 씨에게 4억 5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어제와 그제 27시간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윤 전 시장 측은 검찰 조서가 아닌 의견서를 통해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65년 만에 남북이 오늘 처음으로 비무장지대 내에 있는 지피 철거 현장을 서로 방문하는데요. 그런데 이 비무장지대에서 조만간 남북의 군이 함께 근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4월부터 남북의 공동으로 본격적으로 유해 발굴 작업을 시작하는데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논의를 하는 창구로 공동 연락사무소를 만드는 걸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유선희, 김태영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 만에 한반도 정중앙을 관통하는 도로가 열린 이곳에서 남북의 군인들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주변의 지뢰를 없애고 도로를 뚫는 사이 박재권 2등 중사를 비롯한 전사자 유해 9구가 수습됐습니다. 남북은 내년 4월 얼어붙은 땅이 녹으면 본격적인 유해 발굴을 시작합니다. 2월까진 공동 유해 발굴단을 구성합니다. 정부는 이곳에 기초적인 감식 기능을 갖춘 공동 연락사무소 개소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공동 유해 발굴단을 구성할 때 공동 현장 감식 등을 논의하고 연락할 사무소 개소를 북측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지를 두고 뺏고 뺏기기를 거듭했던 전쟁 상황이 고려됐습니다. 군사분계선에 가까이 갈수록 남북과 유엔군, 중공군의 유해가 뒤섞여 있을 가능성이 커 현장에서 1차 감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임 유해발굴 감식단장에 2급 군무원을 임명해 연락소장을 겸하게 하거나 남북이 각각 과장급 감식소장을 두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연락소 설치가 확정되면 유해 발굴과 감식을 담당하는 남북의 장병들은 이곳에서 함께 근무하게 됩니다. JTBC 유선입니다. 1953년 한국전쟁 막바지 강원도 철원 백마고지 일대를 찍은 영상입니다. 중공군 10,000명, 한국군 3,40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곳입니다. 방금 보신 백마고지에서 남서쪽으로 3km를 가면 또 다른 격전지인 화살머리 고지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유해 9구가 나온 곳으로 고 박재권 2등 중사의 신원이 처음으로 확인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곳엔 한국군 유해 200여 구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또 비무장지대 전체적으로 보면 국군 10,000여 명의 유해가 있을 것으로 군 당국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화살머리 고지에 설치될 걸로 예상되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엔 남과 북의 군이 함께 근무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군 당국 간 정보 교환 그리고 유해 송환 절차 등을 논의하는 광범위한 소통의 창구가 될 전망입니다. 이 주변은 이미 지뢰 제거와 전술도로 확보 등 여건도 갖춰진 상태입니다. 한국전쟁 참전 외국군 유해의 경우 화살머리 고지에만 프랑스군 등 유엔군 300여 구, 비무장지대 전체적으로는 미군 2,000여 구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적을 불문하고 이 유해들을 현장에서 1차 감식해야 하는데 이를 맡을 기구가 필요하겠죠. 이 역시 공동연락사무소에서 하게 됩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대학에 다니다가 군 복무를 하면 지금은 6학점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걸 21점까지 한 학기 조기 졸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늘리는 특별 학점제를 국방부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형평성 문제를 포함해서 논란이 이번에도 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 육군의 군복무 특별 학점제 추진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현재는 일부 대학에서 최대 6학점까지 원격 강의 수강이 가능한데 이를 최대 21학점까지 늘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기병 교육으로 3학점, 군 복무 경험만으로도 최대 6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이 특별학점을 인정하면 한 학기 조기 졸업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선 대학이 전공 과목의 원격 강의 편성을 확대하고 특별학점 인정 내용을 학칙에 담아야 합니다. 국방부는 내년에 5억 5천만 원의 해당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병사 본인의 수강료 일부를 지원하고 학점 인정 대학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견은 있습니다. 국방부는 대학 평가 항목에 이를 반영하는 안을 내놨지만 교육부는 대학에서 민감해한다며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학점제 도입 당시 불거졌던 여학생과의 형평성 문제도 다시 제기될 수 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따내기 위한 건설업체들의 치열한 경쟁, 억대의 로비로 이어졌습니다. 돌고 돌아서 결국 집값을 올리게 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죠. 수사를 해온 경찰이 건설사 직원 등 330여 명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조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초구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9월 시공사 선정총회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현금과 명품 가방 등 1억 1천만 원가량의 금품을 제공했습니다. 10조 원짜리 공사에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로비를 한 겁니다. 대우건설도 서초구 아파트의 재건축 시공사가 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2억 3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넸습니다. 롯데건설은 서초구와 송파구의 재건축 공사를 따내기 위해 2억 원가량을 뿌렸습니다. 이들은 계열사에 특급 호텔 숙박권을 주거나 제안서를 열어보라면서 고급 태블릿 PC를 주고 돌려받지 않기도 했습니다. 건설사들은 문제가 생기면 빠져나가기 위해 홍보 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이들에게 뇌물을 건네게 했습니다. 경찰은 건설사 임직원 22명과 홍보업체 직원 등 모두 334명을 재판에 넘겨달라며 검찰로 보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뇌물이 결국 사업비 인상을 부추겨 집값까지 올리게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던 택시기사 최모 씨가 분신해 숨진 것을 계기로 기사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는 다음 주 목요일 기사 10만 명과 차량 10,000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에워싸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카카오 측은 카풀 서비스 일정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택시 노동조합 연맹 등 택시 4개 단체가 서울 역삼동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카풀을 중단하라! 2시간 동안 이어진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게 과연 소득 주도 성장이고 공유 경제입니까? 한쪽 산업은 다 죽이고 카카오만 배불리게 먹고 살아가는 이 문재인 정부의 재벌 친화 정책이죠. 그러면서 오는 20일 택시기사 10만 명과 차량 10,000대가 참여해 여의도 국회 앞을 점거하는 3차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제 당인데 뭐 강경 투쟁하자, 뭐 죽자, 뭐 다시 촛불을 일으켜야 된다. 이게 20일 날 집회 때 아마 보여질 것 같아요. 당장 택시 단체들은 오늘 오전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에 들어갑니다. 그제 분신에 숨진 최 씨의 분향소도 농성장 앞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지난번 집회 때도 나와서 같이 카풀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그때 당시는 했지. 그러나 이렇게까지 나오리라고는 우리 꿈에 생각은 못했어요. 카카오 측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카풀 서비스가 택시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검토하고 서비스 개시 일정 등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다음 주 월요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미룰 수도 있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카풀 서비스 문제를 놓고 갈등이 불거진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업계 사이에 끼어서 아무런 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택시기사의 죽음으로 사태가 더욱 격화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긴급 소집한 회의에서도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복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카풀 업체와 택시업계의 상생 방안을 찾겠다며 지난달 1일 TF까지 출범시켰습니다. 어제 긴급회의를 소집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라 답을 내는 게 쉽지가 않아서요. 이번 주 안에 중재안을 마련해 보겠다면서도 정부가 전향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공을 넘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회에 나온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더욱 긴밀하게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다는 다소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만 내놨습니다.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 역시 합의점을 찾으려고는 했지만 택시업계를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지도 못했습니다. 공유경제 발전이라는 정책 방향과 택시업계 반발 사이에 끼어 정부 여당이 뚜렷한 역할을 못하는 사이 갈등과 혼란이 더 커지고 있는 셈입니다. 국회에도 1년 전부터 카풀 관련 법안들이 줄줄이 발의된 상태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시작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실적인 해결책은 과연 없는 것일까? 카풀과 택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장에서 들어봤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카카오톡 카풀 앱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아니지만 쉽게 카풀 차량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카풀 앱도 마찬가지입니다. 콜택시처럼 원하는 시간에 카풀 차량을 찾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랑 딱 정해진 게 없어요. 그게 요즘 법에 그 문제가 이제 막 되는 게 출퇴근 시간을 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이게 단정 지을 수가 없으니까. 실제 일부 카풀 앱은 하루 종일 운영해 국토부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택시기사들도 출퇴근 시간대에만 카풀을 제한한다면 문제가 없단 입장입니다. 출퇴근 시간만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누가 그거를 관리하냐 이거죠. 두 번인지 세 번인지 종이라는 거. 기사들의 근본적인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세금도 안 내고 그냥 걸어놓는 거 아니야. 5년 됐대요, 5년. 저기 거리 주행 요금만 오르는 거는 뭐 더 오래되고. 카카오 측은 정부가 카풀 서비스 이용을 출퇴근 시간으로 한정할 경우 이에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미국 뉴욕에서는 우버로 알려진 차량 공유 서비스가 카풀로까지 빠르게 팽창하고 있죠. 기존 택시업계는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 1년 사이 생활고를 비관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택시기사도 8명에 이릅니다. 결국 뉴욕시는 공유 서비스의 차량 한도를 정하고 택시기사를 위한 재정 지원책을 발표하는 등 상생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심재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달 5일 뉴욕의 50대 한인 택시기사가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뉴욕 택시인 옐로캡 면허를 장만해 지인들의 축하를 받았지만 차량 공유 서비스에 밀리면서 유지비조차 마련하기 힘들었습니다. 지난 1년 새 뉴욕의 택시기사 8명이 이렇게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한 택시기사는 유서에 시정부가 우버로 인한 과도한 경쟁을 막지 못했다고 썼습니다. 뉴욕의 옐로캡은 현재 13,000여 대입니다. 반면 차량 공유 서비스 차량은 지난 6월 기준 10만 7천여 대로 2016년에 6만 7천여 대에서 59% 늘었습니다.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 공유 서비스 차량이 매달 2,000대씩 늘어난 셈입니다. 뉴욕시에선 공유 차량 등록을 한 뒤 TNLC라는 번호판을 부여받도록 했지만 차량 폭증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 카풀 서비스까지 시행되면서 옐로캡 기사들의 원성은 극에 달했습니다. 결국 뉴욕시는 지난 8월 공유 차량에 대한 신규 번호판 발급을 중단했지만 갈등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최근 옐로캡 기사들에 대한 재정, 정신건강 상담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JTBC 심조우입니다. 네, 겨울이니까 여전히 춥긴 하지만 지난 주말에 강력했던 한파는 없어졌고 그러니까 또 들리는 소식이 미세먼지입니다. 오늘 곳곳에서 나쁨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는 예보인데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더 이상 정부는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특히 이 측정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업체들이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환경부가 전국에 설치한 미세먼지 측정소는 360개 정도입니다. 서울의 경우 각 구에 하나씩 운영합니다. 그나마 지나치게 높거나 외진 숲속에 설치돼 정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이 찾아가 본 한 측정소는 주민센터 옥상 약 15m 높이에 있어 도로변에서 실제 마시는 공기 질과는 차이가 큽니다.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민간 기상업체가 나섰습니다. 통신사와 제휴해 공중전화 박스, 통신기지국 등 전국 2천여 곳에 측정기를 설치했습니다.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중전화 박스 위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했습니다. 3m 정도 높인데요. 지금 이곳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49 마이크로그램, 나쁨 수준입니다. 하지만 환경부 수치는 27 마이크로그램, 보통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설치된 곳이 많은 데다 위치도 도로와 가까워 환경부 공식망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무게가 있기 때문에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10m 올라가게 되면은 수치가 좋은 걸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과는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전송돼 말 그대로 동네별 예보가 가능합니다. 내년 상반기 휴대폰 앱도 출시됩니다. 또 다른 통신업체는 요구르트 유통망을 활용해 전국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정부도 측정소를 늘리고 정확도를 손보고 있지만 발빠른 민간 업체들이 공기질 측정 경쟁에서 한 발 앞선 모양새입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지구의 지상보다 태양이 닿지 않는 지하에 훨씬 많은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구 전체 미생물의 70%는 지하에 있다는 건데요. 이건 태양을 에너지원으로 쓰지 않는 다른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박테리아 일종인 제오젠마 바로시는 섭씨 122도에 달하는 바다 및 지하수 구멍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박테리아인 데술포르디스 아우닥스 비아토르는 지하 2.8km에서 우라늄을 먹고 삽니다. 모두 지구 생성 초기 발생한 미생물들로 고세균으로도 불립니다. 태양 에너지가 닿지 않는 곳에서 고온과 고압의 극한 환경을 견디며 1000년 이상 생존할 수 있습니다. 영국 BBC는 딥 카본 관측소가 지하에 존재하는 이런 미생물들이 지구 전체 미생물의 70%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생존구역은 지구 바다 전체 부피의 2배인 최대 23억 세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탄소량은 최대 230억 톤입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합한 탄소량의 수백 배에 달한다고 관측소는 설명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리 코렐 교수는
지구의 태양을 에너지원으로 하지 않는 지하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건 다른 행성에서도 같은 일이 있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딥카본 관측소는 내년 10월 10여 년간 진행한 지하 생명체에 관한 종합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수소 전기차입니다. 정부도 수소 충전소 설치를 포함해서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수소차 관련 생산 시설도 이제 국내에 곧 들어설 예정입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현대차가 개발한 수소 전기차 넥소입니다. 지난 2월 출시 이후 300대가 넘게 팔렸습니다. 차세대 친환경 차량으로 주목받는 만큼 수소 전기차는 개발 경쟁이 뜨거운 분야입니다. 현대차그룹은 2030년 국내에서 연간 수소 전기차 50만 대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머지않아 다가올 수소 경제라는 신산업 분야의 퍼스트 무버로서 수소가 주요 에너지인 수소 사회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수소 전기차의 핵심인 수소차 엔진 공장도 충북 충주에 새롭게 짓고 있습니다. 정부도 수소 전기차 보급에 적극적입니다. 내년에는 수소차 보급을 올해의 5배 이상인 4,000대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충전소가 부족해서 수소 전기차를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불만에 대한 대응책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에 수소 충전소 310개를 확보할 방침입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짬을 내서라도 꼭 운동을 하려고 헬스장 등록하는 분들 요즘 많으십니다. 최대한 저렴하게 이용을 하려고 여러 곳을 알아보시기도 하죠. 그런데 그 이용료가 18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태은 기자, 할인받으려고 이제 장기간 등록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이번 조사로 확인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조사는 서울과 인천, 부산 등 6대 광역시 헬스장 500곳, 1,0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교육 중앙회가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한 달 평균 이용료는 8만 원 정도였고요. 최저가는 2만 원, 최고가는 36만 6,400원으로 18배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또 3개월 이상 장기 등록하는 이용자는 90.6%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로는 응답자의 42.2%가 가격 할인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중도 해지 시 환급받았다는 응답은 22%에 그쳤습니다. 다음은 우정사업본부가 내년에 2,200여 명의 상시 집배원과 택배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한 해 공무원 전환 인원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집배원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앞서 우정사업본부 노사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은 지난 10월에 집배원의 연간 노동시간이 지난해 2,745시간으로 한국 임금 노동자 평균보다 700시간 가까이 길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에 악재들이 좀 있었습니다. 최근에 화웨이 창업자 딸 체포를 포함해서 여러 소식들이 전해졌죠. 그런데 호재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중국이 낮추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동부 현지 시간으로 11일에 류허 중국 부총리와 미국의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 그리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간 전화통화에서 류 부총리가 이같이 통보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다만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이 같은 관세이나 합의가 언제부터 적용될지는 불투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7월 미국 이외 국가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했지만 며칠 뒤 미국산 자동차에 물리는 관세율은 40%로 인상했습니다. 지난 1일 아르헨티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90일간 휴전 합의 이후에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체포가 알려져서 미중 협상에 악재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 같은 소식은 미중 무역 협상을 촉진할 수 있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쿠지 등 진실을 밝히고자 사투를 벌이는 언론인들이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이 선정하는
올해의 인물에 선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카시쿠지와 함께 두테르테 필리핀 정부의 인권 탄압 정책에 맞선 필리핀 뉴스 사이트 레플러의 대표이자 언론인 마리아 레사, 그리고 미얀마군이 저지른 로힝야족 학살 사건을 취재하다가 체포돼 징역 7년형을 선고받다 수감된 로이터 통신 소속의 와론 기자와 초소에우 기자, 그리고 지난 6월 미국 메릴랜드주 지역신문 편집국 총격 사건으로 숨진 언론인 5명이 올해의 인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수요일 날씨 키워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빙판길, 미세먼지, 그리고 내일 다시 눈인데요. 오늘 아침 대부분 영하권의 기온 보이면서 어제 내린 눈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교통사고와 보행안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대기 정체로 중서부와 전북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는데요. 내일은 남부지방에서 오전 중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내일 다시 눈 소식도 있습니다. 중부와 호남, 경북 북부에서 새벽부터 오후 사이 최고 5cm가 내리겠습니다. 빙판길 정말 조심하셔야겠죠. 넘어졌다, 오르막길에 차가 못 올라가고 있다는 분들부터 미끄러졌는지 차 앞범퍼가 널브러져 있다고 사고 현장을 전해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차 사고는 물론이고요. 특히 어르신들 넘어지시면 큰 피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외출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은 어제부터 다시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서둘러 상장 유지를 결정한 것을 놓고 거래소가 분식회계 혐의를 너무 가볍게 본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거셉니다. 송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거래일 만에 거래가 재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7% 넘게 급등한 가격에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바이오가 사실상 면죄부를 받은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융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거래소의 결정이 지나치게 성급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삼성물산 합병 과정을 비롯해 분식회계의 목적과 배경이 규명되기도 전에 상장 유지로 결론을 내린 건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특히 일주일 뒤인 19일 회사 측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첫 심문이 예정돼 있는데도 거래소는 이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각했다라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로 재무제표로 수정 재공시해야 했고, 거래소는 재공시한 그 결과로도 상장이 가능했을까를 점검했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삼성바이오의 상장 자격은 유지되지만 향후 앞길은 안개 속입니다. 증선위의 고발로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엔 대표이사 회의만을 주주총회에 상정하고 재무제표에 부풀렸던 가치 4조 5천억 원을 줄여서 반영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의 삼성물산 감리와 검찰 수사를 통해 분식회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과정에 영향을 줬는지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이틀 전 한국거래소가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이 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죠. 기업의 계속성과 재무 안정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앞서 전해드린 대로 상장 유지 결정이 성급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김동환 대한경제연구소장과 이 문제 자세하게 짚어보고 앞서 전해드린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논란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유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급한 결정이다, 대마 불사의 논리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적용됐다, 이런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교적 빨리 거래소에서 상장 유지 결정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거래 정지가 됐을 때도 제가 이 자리에서 나와서 말씀드린 것 중에 아마도 상장 폐지로 가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이 분식회계 의혹으로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받은 기업 중에 상장 폐지가 결정된 예가 없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거래소에서도 밝혔습니다마는 삼성바이오라는 회사가 상장을 폐지할 정도로 현재의 재무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투자자로서의 굉장히 위험한 사항이 아니라는 판단, 이 두 가지가 이제 근거인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래소라든지 여러 언론이라든지 업계에서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상장은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이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투자자 보호라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 금융시장 또 증권시장에 정말 많은 투자자를 보호하는 조치였는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분식회계라는 거는 상당히 중한 얘기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앨론이라든지 이런 예를 보셔서도 그렇겠습니다만 정말 궁극적인 의미에서 투자자 보호라면 거래소 역시도 보도에 나온 것처럼 그 삼성바이오가 법원에다가 대표이사 해임 등등에 대한 이 조치는 과하다고 얘기한 가처분 신청을 낸 상황인데 적어도 법원의 판단 정도를 보고 거래소가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게 궁극적인 의미에서 투자자 보호 조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된 것은 2016년이고요. 예. 그 문제, 분식회계가 이루어진 것은 그 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장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이걸 당장 뭐 거래를 재개한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지적들인데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상장 자체 절차라든지 만약에 분식회계에 대한 법적 판단이 확실하다면 상장의 절차에도 문제가 있고 상장 실무는 거래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상장의 어떤 과정에 흠을 잡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데 그 거래소 자체가 상장을 유지하겠다고 결정하고 또 법원의 판단 이전에 훨씬 빠른 상황에서 상장 유지 결정을 한다는 건 너무 빠른 조치가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네. 어제 20거래일 만에 주식 거래가 재개됐는데 17%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로 해석될까요? 일단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가 상장 폐지도 되질 않았고 또 네. 지금까지 이제 나와 있는 징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사실 대표이사라든지 CFO의 해임 권고 뭐 이런 정도고 예를 들어서 징계로 인한 어떤 경제적인 손해라는 건 이 회사의 규모에 비하면 별로 그렇게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주가 받을 손해는 별로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상장 폐지 심사를 실질 심사로 넘겨서 이 상장을 폐지할 거냐를 논의하기 위해서 거래를 정지시킨 날도 주가가 올랐습니다. 네. 그 얘기는 사실은 이 회사의 가치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은 별로 그 의욕이 없다라는 얘기죠. 상장이라는 거는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상장을 하는 거지 기업 가치가 상장을 한다고 해서 폭등을 하고 상장 폐지를 한다고 해서 폭락을 하는 건 아니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는요. 그래서 그날도 사실 상장 폐지에 대한 걱정도 없고 상장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삼성이라는 백그라운드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가 지속적인 영업 행위를 하는 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 걸로 보는데 어제 상승도 사실 최근에 주식시장이 많이 약하고 네. 바이오 주식들이 굉장히 약한 상황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랐다는 건 계속 기업으로 계속 갈 거다라는 투자자의 판단이 있었다고 봅니다. 네,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 격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풀 서비스가 시행이 되면 택시업계는 큰 타격을 받게 되겠죠? 근데 이제 분신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굉장히 네. 그 애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한 가지 꼭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는 과연 정부는 뭘 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예고가 이런 택시업계의 불만이라든지 또 궁극적으로 정부가 가고자 하는 공유 경제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의 길은 단기간에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 택시의 카풀 문제로 상징적으로 드러났고 한 분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으셨는데 네. 정부나 이런 법을 발의하고 개정을 해야 될 정부 여당 또 국회는 뭘 하고 있었는지 이거는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서 조율하고 우리 사회에 담는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 능력들을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너무 소극적이었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택시 업계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과연 그 택시 업계의 한 구성원인 택시를 직접 모는 우리 택시 기사분들의 문제인지 아니면 택시 사업자의 문제인지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또 어제 저녁에도 택시를 타서 여쭤봤습니다. 택시 기사분이 개인 택시였는데 한 달 동안 이거저거 다 빼고 기름값이다 또 유지 보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택시 화면에 나옵니다만 이게 감가상각이 되면은 몇 천만 원짜리 네. 이 택시가 몇 년밖에 못 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최저임금 미칩니다. 실질적으로요. 그러면 이 카풀로 인해서 생존권의 문제도 생기지만 결국은 지금 현상으로도
택시 기사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공유 경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면서 당분간은 힘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현상 유지라는 게 답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앞서 지적한 대로 정부와 국회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동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이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정책 현안을 조율하는 비공식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내각 경제참모들이 참석합니다. 당장 일자리 문제와 경제 활력 제고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이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청와대와 정부 내각 경제참모들이 모여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비공식 협의체가 출범합니다. 홍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격주로 보고하고 청와대 참모와 경제장관들이 참여하는 비공식 협의체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첫 만남을 갖고 매주 모여 경제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댈 전망입니다. 회의 장소로 청와대 집현실이 주요 장소로 거론돼 이른바 집현실 회의로 불리는데 홍 부총리가 직접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는 방침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홍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홍 부총리가 경제사령탑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이 한 팀이 되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홍남기 원톱 체제로 경제참모들이 소통하며 경제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한 협의체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입니다. 또 이 같은 비공식 모임이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서별관 회의와 비슷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청와대와 정부 모두 경제에 올인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만큼 서별관 회의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정부가 걷어들인 세금은 목표치의 98%. 이 같은 상태라면 이번 연말까지는 정부의 당초 예상보다 30조 원이 더 거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3년째 이렇게 많은 세금이 거치면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을 더 풀겠다던 정부의 얘기가 말뿐인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여권 내에서도 나옵니다. 이형 기자입니다. 지난 10월까지 정부가 거둔 세금은 263조 4천억 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6조 이상 많은 액수입니다. 10달 만에 올해 목표 세수의 98.2%를 거둔 겁니다. 특히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이미 목표 세수를 넘겼습니다. 이대로라면 2016년 이후 3년 연속 초과 세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을 풀겠다면서 이렇게 세수를 키워도 되는가입니다. 내년엔 470조 원의 슈퍼 예산까지 편성한 상황인데 정부가 걷어가는 돈이 이렇게 많으면 돈을 풀어도 정책 효과는 반감됩니다. 매년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여권에서도 불만이 나옵니다. 지난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세수가 국민에게 다 쓰여지지 않으면 재정 축소 정책이라며 세입을 각별히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470조인데 30조나 더 거친다는 거는 이거는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 이렇게 재정을 축소 정책을 쓴다는 것은 그 정부의 아주 소극적 기능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올해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여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이 예상보다 많이 거친 영향이라고 해명했습니다. JTBC 이현입니다. 구글의 소셜미디어 서비스인 구글 플러스에 5천만 명이 넘는 사용자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문제가 커지는 걸 막기 위해 구글은 서비스를 아예 폐쇄하기로 했는데요. 페이스북에 이어 구글에서도 대규모 유출 사고가 나면서 소셜미디어에 대한 보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구글 블로그 포스트입니다. 구글 플러스 사용자 5,250만 명의 사용자 이름과 이메일, 직업, 나이, 생년월일 등이 노출됐다고 확인했습니다. 자체 테스트를 통해 소프트웨어 오류, 즉 버그로 노출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전격적으로 내년 4월 서비스 폐지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0월 초 구글 플러스 사용자 50만 명의 정보가 노출된 이후 또 사고가 터지자 예정보다 서비스 폐쇄 일정을 5개월이나 앞당긴 겁니다. 다만 구글은 개인정보가 대중에 노출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도용이나 오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미국 IT 매체들은 앞서 페이스북 8,700만 명 정보 유출에 이은 구글의 유출 사고가 소셜미디어 보안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출 사고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 경영자의 의회 증언을 하루 앞두고 나왔습니다. 미국 하원 법사위는 정치적 편향 논란을 이유로 피차이 최고 경영자에게 청문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정보 유출 사실이 드러나 의회의 진상조사 요구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윤입니다.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 북부의 대형 쓰레기 처리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로마의 모습인데요. 불길은 금방 잡혔지만 플라스틱과 같은 유독성 물질이 타면서 악취가 시내 곳곳으로 퍼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가뜩이나 넘쳐나는 쓰레기가 처치곤란인 로마인데요. 당장 연중 가장 많은 쓰레기가 나오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로마시의 쓰레기 4분의 1을 책임지는 처리장 운영이 중단돼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당국은 이 쓰레기 처리장의 폐쇄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주민이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한 시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곳인데요. 10여 분간 계속된 총격에 지금까지 2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총격 직후 용의자는 도주했는데요. 경찰은 도시를 폐쇄하고 용의자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주민들에게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실내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콘도 건물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합니다. 미국 뉴저지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유일한 출입구는 불길에 휩싸였고 안엔 아이를 포함한 한 가족이 남아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경찰이 망설임 없이 2층 테라스를 통해 건물 안으로 진입하는데요. 담요에 싼 4살 아이와 생후 6개월 아기를 밖으로 던져 무사히 구조하고 뒤이어 갇혀있던 성인 2명의 탈출도 돕습니다. 경찰은 건물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마지막으로 건물에서 빠져나왔는데요. 위험을 무릅쓰고 불타는 건물에 뛰어든 경찰에게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를 휩쓴 역대 최악의 산불로 잿더미가 된 한 집터에서 고양이가 한 달 만에 기적적으로 주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집이 있던 자리엔 까맣게 탄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주인을 발견한 고양이 한 마리가 달려오는데요. 불길에 휩싸여 죽은 줄 알았던 반려고양이입니다. 무사히 대피해 주인이 돌아오길 기다리며 빈 집터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한 달 만에 다시 가족을 만났습니다. 여성은 결국 울음을 터뜨리는데요. 누리꾼들은 한 달 만의 재회가 기적 같다는 반응입니다. 네, 수요일 아침 8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가 된 나경원 의원, 당내 개파를 없애고 대여 투쟁에 나서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선거 정견 발표에 나선 나경원 의원은 이렇게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수생 나경원입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2번 떨어졌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금수저, 웰빙 이미지가 야당 원내대표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이런 말을 벗어던지지 못하면 우리 당 웰다잉한다. 이날 참석한 103명의 의원 중 68명이 나 의원을 지지해 상대 후보인 김학용 의원을 큰 차이로 눌렀습니다.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까지 따져도 첫 여성 원내대표입니다. 나 원내대표의 취임 일성은 개파 종식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말 지긋지긋한 이제 개파 이야기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부드러운 이미지라는 지적을 감안해서인지 대여 투쟁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말
저 실정 막아내고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 지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17대 한나라당 비례대표를 시작으로 서울에서 사선을 했습니다. 19대에선 여성 최초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내년에는 세상이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트렌드 관련 책들이 요즘 서점가에 눈에 많이 띕니다. 보통 연말이 되면 만들어지는 반짝 시장입니다. 불안한 미래에 대한 답을 미리 받고 싶은 마음 때문일까요? 권근영 기자입니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 20, 30대가 열광하는 건 그저 복고 열풍이 아니라 오래된 걸 신선하다 여기는 현상이다. 트렌드 서적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2019년에 사회적 흐름을 예상하는 책들은 이미 20권 가까이 출간됐습니다. 이 또한 5년 전부터 서점가에 찾아온 트렌드입니다. 매년 이맘때 반짝 시장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책들은 빠르게 바뀌는 세태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사람들의 궁금증을 파고듭니다. 사업 계획을 하시는 기업들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회사들이 내년에 또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게 될까. 출간과 함께 곳곳에서 열리는 강연회. 사람들은 퇴근길에 또 주말 휴식도 마다하고 참석해 귀를 기울입니다. 정체불명의 신조어로 포장한 책들, 변해도 너무 빨리 변하는 세상을 진단하는 키워드는 쏟아집니다. 앞을 내다보고 적어도 남들과 같이 가려는 사람들의 불안에 뭔가 답을 주려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트렌드 책들이 작은 변화를 주느라 변하지 않는 것들, 즉 변화 속에 담겨있는 본질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국내 언론학자들이 선정하는 미디어 어워드에서 JTBC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3년 연속입니다. 신뢰성과 공정성, 유용성 부분에서 모두 1위에 올랐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JTBC가 올해로 12회를 맞이한 미디어 어워드에서 3년 연속 대상을 받았습니다. 지난 2007년 어워드가 생긴 뒤 일정한 점수 기준을 넘어야 수여하는 미디어 대상을 받은 언론사는 JTBC가 유일합니다. JTBC는 뉴스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평가하는 신뢰성 부문, 객관성과 균형성을 따지는 공정성 부문, 다양성과 사회적 의미를 보는 유용성 부문 등 모든 부문을 석권했습니다. 이어서 대상까지 받아 모두 4관왕에 올랐습니다. 특히 신뢰성과 유용성 부문은 5년 연속, 공정성 부문은 3년 연속으로 1위를 지켰습니다. 미디어 어워드는 미디어 미래연구소가 교수와 20년 이상 업계 종사자 등 한국 언론학회 회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이번 조사엔 회원 430명이 응답했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남북 단일팀은 늘 역사적이란 말이 따라붙곤 했는데 이젠 자주 만들어지고 있죠. 어제도 북한 탁구 선수가 와서 단일팀이 구성됐고 올해 마지막 대회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이번 팀은 좋은 성적 덕분에 다시 뭉치게 돼서 여느 단일팀과는 성격이 또 다릅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땀을 닦으라고 수건을 건네주고 잘했다고 손을 마주치고 승리를 거둔 뒤엔 서로 얼싸안았습니다. 지난 여름 코리아 오픈에서 갑작스럽게 호흡을 맞춘 남측의 장우진과 북측의 차유신. 혼합복식으로 나흘 훈련하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처음엔 남북 교류를 위한 전략적인 단일팀이었지만 이후 국제대회에서 아예 하나의 팀이 됐습니다. 지난달 오스트리아 오픈에선 4강에 올랐습니다. 그 덕분에 올 한 해 세계 탁구의 상위권 선수들이 출전하는 왕중왕전 초대까지 받았습니다. 차유심은 어제 남쪽에 도착했습니다. 역대 단일팀 중 선수 1명이 온 건 이번이 처음. 스텝까지 포함해도 5명으로 소규모입니다. 대회는 내일 인천에서 열리는데 다시 장우진과 만납니다. 호흡이 중시되는 혼합복식에서 짧게 만나 좋은 성적을 이어가는 건 놀랍습니다. 평창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를 시작으로 탁구, 농구, 유도, 카누, 조정까지 올 한 해 단일팀은 자주 만들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때론 파열음도 들리긴 했는데 장우진과 차효심의 만남은 단일팀의 성공 사례로 손꼽힙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어제 아세안 축구연맹 스즈키컵 결승 1차전에서 말레이시아와 비겼습니다. 베트남은 전반전에서 2대1로 앞섰지만 후반에 동점골을 허용했고 결국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베트남 축구 팬들은 오는 15일 말레이시아와의 결승 2차전 승리를 통한 10년 만에 스즈키컵 우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프로배구 V리그에서 KB손해보험이 6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KB손해보험은 어제 안산 상록수 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V리그 남자부 원정 경기에서 OK저축은행을 상대로 세트스코어 3대1로 승리했습니다. 특히 펠리페가 26득점으로 활약했고 황두현도 69.23%의 높은 공격 성공률로 한 경기 개인 최다인 20득점을 기록하며 시즌 4승에 기여했습니다. 홀로 22득점을 한 최진수의 활약을 앞세워 오리온이 2연승을 거뒀습니다. 어제 경기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농구 정규리그 경기에서 오리온은 LG를 82대 78로 꺾었습니다. 경기 후반에만 19점을 올린 최진수와 발목 부상을 딛고 돌아온 데릴 먼로 등의 활약이 컸습니다. 오늘 빙판길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어제 내린 눈이 영하권 추위에 녹지 않고 계속 쌓여 있는데요. 서울, 경기를 제외한 중부지방과 경북, 전북 북부 곳곳에 빙판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곳곳 미세먼지 농도 높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세종, 대전, 충북 지역에서 일평균 나쁨 단계 예상되고 그 밖에 중서부 지역과 호남 지방에서도 한때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 발효 중인 건조주의보는 내일 중부지방에 내리는 눈으로 인해서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낮 동안 영상권으로 오르기는 하지만 평균 이맘때 기온을 2, 3도 정도 밑돌면서 춥겠습니다. 서울이 2도, 대전과 전주가 4도가 되겠습니다. 북한도 함흥이 최고 4도에 머물겠고요. 평양은 최고 0도로 추위가 더욱 강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점차 남쪽으로 밀려나면서 내일은 남부지방에서 오전 중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하늘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와 호남 또 경북 북부에서 새벽부터 오후 사이 가끔 눈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인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강릉선 KTX 탈선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선로 전환기 관련 부품을 한 업체가 공급했고 강릉선에만 39곳에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은 선로 전환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릉선이 개통된 이후 선로 전환기의 이상 작동이 2차례나 감지됐지만 코레일 측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혐의 등이 적용돼 재판이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오늘 민주당이 당 차원의 징계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편 이른바 해경궁 김씨 관련 의혹을 받은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 8개월 만에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남과 북이 오늘 철수와 파괴 작업이 최근 마무리된 비무장 지대 내 시범철수 감시 초소 GP에 대한 상호 검증을 실시합니다. 154명으로 구성된 현장 검증반은 시범철수 GP를 연결하는 오솔길을 통해 이동하면서 먼저 우리 측이 북측 GP 현장을, 이후 북측이 우리 측 현장을 방문해서 검증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이 오늘 시작됩니다. 다스의 실소유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비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양측은 항소 이유와 앞으로의 입증 계획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